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할 핵심은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봐서 골다공증 여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할 수 있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야 되고,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해서 골다공증을 막아야 되는데, 오늘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골다공증 병원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면 누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내가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텐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일단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대개 이런 모양의 이제 검사 기기를 통해서 골밀도 검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 검사를 어떨 때 받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 누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골밀도, 이런 경우에 골밀도 검사를 해봐라, 골다공증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대개는 골다공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들을 그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이 다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검사는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또 할 때는 나라에서 의료보험 비용을 대서 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받아보는 게 좋고, 이 경우는 내가 뭐 나라에서 돈도 대주니까 당연히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보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나이가 많이 이제 노령인 경우, 그다음에 뭐 고위험 여성, 육수면 폐경 후 여성, 또 폐경 전 여성, 무혈경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이가 고령이거나 이제 폐경인 경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보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골 밀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몸이 그렇게 생겨 있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골량이 떨어지는 과정을 보이고, 특히 여성은 폐경기가 오면 90세까지 뭐 생리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폐경이 어느 정도 와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의 여성의 10명 중에 3명은 골다공증이 있고, 이제 50세 이상의 남성의 10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데, 50세니까 이게 60세, 70세 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골감소 유병증을 보면 남자는 이제 50세 이상의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그 50세 이상에서 골밀도가 정상인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나 아니면 그 골다공증이 있다는 얘기고, 여성의 경우는 정상이 20%밖에 안 되니까 5명 중에 4명은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이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그 연령대,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 이상, 또 조기 폐경이 되거나 이제 폐경이 된 경우는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경우는 65세, 70세, 이건 너무 많고 한 60세 전후해서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든,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받을 때 그것도 같이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되어 있는 건 비외상성 골절. 비외상성 골절은 이제 이게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쉽게 뼈가 부러져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외상성, 쉽게 뼈가 부러진 거는 이미 골다공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쉽게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 비외상성 골절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쨌든 골절이 있었을 경우에는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골다공증 골절 말고 그냥 키가 작아진 경우도 검사를 해볼 거를 이제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키 작아진 거하고 뭐 골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요 시기는 이제 폐경, 이 여성분이 생리가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 10년 후에 키고 15년, 20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척추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골다공증 골성 골절로 압박골절이 생기면 보이는 것처럼 커브가 앞쪽으로 휘거나, 아니면 이게
낮아지니까 척추에서 그 높이가 낮아져서 결국 앞으로 휘게 되고 낮아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이제 이런 골절은 내가 이제 다쳐서 엉덩방아 쪄서 척추 압박 골절이 있었다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언제 한번 좀 이렇게 아팠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골절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넘어져서 다쳐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젊었을 때 키에 한 4cm 정도 이렇게 뭐 살이 빠졌다고 키가 작아질 리는 없고 다리가 갑자기 쪼그라들 리는 없고 되게 척추에서 줄어들 텐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뭐 척추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진다 하더라도 4cm까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내 젊었을 때 키보다 4cm가 지금 줄었다 그럴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척추의 압박골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들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나이나 아니면은 폐경, 이전의 골절 이런 거 상관없이 약이 좀 악화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 갖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흔한 대표적인 골다공증 유발 기저질환을 보면 스테로이드, 우리가 이제 염증을 강력한 염증 이제 억제제로 쓰는 스테로이드나 당뇨병, 우리가 흔하게 보이는 당뇨병, 그리고 또 신장 질환, 그리고 유방암 치료할 때, 그리고 갑상선염, 모든 성인병에서 어느 정도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더 많아서 이런 경우들에 또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그게 이제 해를 끼치는 염증의 경우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강력한 염증 이제 억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는 뼈를 흡수하는 세포도 활발히 잘 활동을 하고 뼈를 만드는 그런 세포도 잘 활동을 해서, 그래서 뼈를 이렇게 잘 채워주는 과정이 생기는데, 장기간의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면 이 염증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뼈를 흡수하는 세포나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도 떨어뜨려서 여기 보이는 것보다 훨씬 이제 보면 이제 비실비실하죠. 이제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제 손실된 뼈를 채우는데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효과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골밀도를 떨어뜨리고 골량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래서 골다공증을 이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스테로이드를 단기간에 이런 스테로이드를 이제 쓰는 건 우리가 무릎에 만지 심한 어깨에 심한 이제 통증이 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기 일시적으로 주사 한두 번 쓰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자가면역성 질환이죠.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뭐 장기 이식하고서 면역 억제를 쓰는 경우, 많은 경우에 피부병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움이 돼서 쓰고 이걸 안 쓰면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더 건강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약을 써서 내가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반대급부로 골다공증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치료를 하고 검사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나 잘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냥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타서 복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자식이 시골에 계신 어르신한테 효도한다고 서울의 대형병원 종합병원에 진료를 보시게 해서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겠는데 또 이제 약만 털어 서울에 오기는 또 그러니까 또 대리 처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서울 큰 병원에서 뭐 이제 이런 약 처방 받았어요. 지방 근처에 이 약만 처방해 주세요.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제대로 된 치료나 이런 이제 그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무시되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진행되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드실 때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이제 이런 질환에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잘 관리하면 약만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약들 봐서 그 약전해봄이 있으니까 이게 스테로이드인지 잘 보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장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뭐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 질환은 칼슘 대사나 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신장에서
칼슘 대사를 하고 흡수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저하가 돼서 이 혈액에 칼슘 수치가 잘 맞지가 않고 그렇게 돼서 이게 우리 갑상선, 이제 갑상선 안에 조그만 콩알 같은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데 칼슘 대사를 관리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호르몬을 작동을 잘 못하게 해서 이렇게 골밀도를 저하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은 신장 문제뿐만 아니라 뼈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게 칼슘이나 인 이런 뼈의 성분이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수하고 대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단백뇨가 생기기도 하고 또 비타민 D 부족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혈액 검사를 해서 조기조기에 보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게 경증일 때는 골다공증에 그치지만 중증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뼈가 뭐 어디 석회화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골다공증이나 뼈, 칼슘 대사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인 당뇨. 당뇨는 이제 모든 우리 몸의 온몸에 혈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온몸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또 뼈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당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인슐린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 인슐린이 뼈를 만드는 세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영향을 못 주니까 뼈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고 파골세포, 뼈를 흡수하는 세포는 또 자극을 줘서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만들지 적게 하고 또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이 몸에 많게 되면 이 당이 몸에 쌓여서 뭐 눈에 쌓여서 백내장이 되고 신장에 쌓여서 뭐 신장도 망가지고 신경에 쌓여서 신경병증도 생기고 뭐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뼈에도 이런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이제 이쪽에 이제 당이 어디 가서 묻혀서 이제 산물이 생겨서 이것들이 안 좋은 뼈에 쌓여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뼈가 쉽게 골절이 될 수 있게 이건 골밀도를 떨어뜨리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뼈를 잘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E형 우리 주로 이제 성인에서 많이 생기는 그런 당뇨병 환자를 보면 고관절 이제 중요한 고관절 골절 후유증도 많고 문제도 많이 되는 고관절 골절이 정상인에서보다 당뇨병 환자에서 2배 정도 이상 더 많이 생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자체로만 또 골다공증도 많이 생기는데 그거 말고 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시아졸레딘디온 TGD라는 이 당뇨병에서 쓰는 약은 조골세포가 되지 않고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를 지방세포가 더 많이 되게 그리고 이제 뼈를 흡수하는 세포를 더 많이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뼈가 흡수가 많이 돼서 골밀도를 떨어뜨리고 골다공증이 생기게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약이라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약입니다. 메폴민은 뭐 이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고 GLP-1 수용체는 오히려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억제제들은 아직 이제 영향이 잘 모르겠다 이런데 설폴리누리나 인슐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는 있지만 저혈당 때문에 악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 이제 치료할 때도 약제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약제들은 TGD 아까 티아살리딘디온이라는 약제인데 이런 경우는 골다공증이 더 흔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복용하고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또 이제 처방하시는 선생님이 해주시겠지만 내가 좀 이제 골다공증에 좀 취약할 수 있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구나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경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여기 이제 이쪽은 골절 위험도 이게 높을수록 이제 뼈가 잘 부러진다는 거고 여기는 골밀도. 골밀도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은 거. 그래서 되게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절의 위험도는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일반인은 이 정도의 패턴을 보여서 우리가 마이너스 2.5를 잡는 건 이 정도에서 골절 위험도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골밀도 점수가 마이너스 2.5면 골다공증에 치료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당뇨에서는 이런 일반적으로 보이는 골밀도가 떨어질 때 골절 위험도가 올라가는 그 그래프보다 더 상위에 더 위쪽에 있어서 이 일반인들이 마이너스 2.5에서 보이는 골절 위험도보다 당뇨 환자는 거기서 훨씬 더 높은 골절 위험도를 보여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마이너스 2.5라서 10명 중에 3명이 일반인들은 뼈가 부러진다 이래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2.5면 10명 중에 3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4명, 5명, 6명이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골밀도 검사에 똑같은 수치라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골절이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위험도가 더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골다공증은 1형, 2형, 1형은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경우 있고 2형은 주로 어른들한테 생기는 거죠.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골다공증 검사의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높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와서 골감소증이라 하더라도 골절 위험도는 거기에 골감소증이 아니라 그 골다공증성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골밀도 검사만 믿고 안심하면 안 된다.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치료 약물, 아까 어떤 TGD, 고개통은 골다공증에 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약제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거나 오래되는 당뇨에서는 더 골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절도 하셔야 되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잘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에스트로겐, 이제 유방암 이제 그 호르몬 치료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을 좀 낮춰야죠. 그런 치료를 하게 되니까 조기 폐경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로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조기에 결핍되고 없다. 이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생겨서 조기 폐경하는 그런 경우랑 이제 비슷하게 여성 호르몬의 이제 역할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겠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갑상선 질환도 많죠. 항진증도 있고 이제 뭐 저하증도 있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뇌에서부터 이제 있는 갑상샘,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 호르몬을 내는데, 이 중에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랑 흡수하는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제 한다고 이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밥 먹으면 대사가 빨라서 바로 화장실 가고, 몸에 대사가 잘 돼서 막 열이 나서 춥지도 않고 더위는 막 타고, 저하증 환자는 뭐 이게 대사가 더 느려서 조금만 해도 춥고 이런 대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항진증에 있는 경우 대사가 빠르다는 건 이게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가 뭐 흡수도 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뭐 2년 3년 져야 되는데 날림으로 1년 만에 져놓으면 여기저기 하자 생기고 문제 생기는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대사가 빨라져서 그래서 이제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뼈가 부실하게 된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저하증 환자는 괜찮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저하증 환자에서는 이런 약을 쓰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게 과해서 그런 이제 골다공증이 더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골다공증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나이 대개 한 60대 이후에는 좀 검사를 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폐경이 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조기 폐경이 되는 여러 컨디션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 뭐 그게 비외상성, 그냥 쉽게 부러진 골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었다, 아니면 그게 아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골절이 있었으면 골다공증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고 기저질환, 뭐 모든 만성질환이 그렇겠지만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다, 당뇨가 있다, 신장병, 유방암, 갑상선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검사하고 이제 이상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 검사, 이제 골밀도 검사를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데, 골밀도 검사는 이런 통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쬐주면 이제 이 그 정도를 보는데, 이 엑스레이를 쬐면 우리가 단단한 거는 뼈가 튼튼하고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뭐 진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성기면은 흐리게 보일 거. 그러니까 이런 흐림과 진함의 정도를 보고 골밀도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과지를 보면 그런 수치를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이런 결과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를 보고 골밀도 검사 T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2.5, 여기 보시는 2.5 T값, 여기에서 2.5를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T값이 낮아지는 거, 골다공증 수치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회색으로 보시는 게 이제 골절의 빈도,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골절이 많이 생긴다는 걸 이제 표시해 주는 건데, 쭉 올라가서 골밀도가 떨어질수록 골절 위험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성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빈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몇천 명 중에 30명 이상 정도가 되면 이게 수치가 마이너스 2.5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1000명 중에 뭐 40명, 50명 막 올라가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커트를 해서 요 정도 내려가면 치료해서 예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 값이 T 그 점수, 골다공증 검사에서 T 점수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면 골절의 위험도고 여기는 골다공증 T 점수가 낮아져 가는 건데 T 점수가 낮아갈수록 골다공증 위험도는 쭉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한 마이너스 2.5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봐주더라도 그 이상 내려가면 너무 골절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잡자. 그래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떨어지게 되면 골다공증이라고 병명을 하고 치료를 하고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면 골다공증 위험성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건 그냥 두자.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이거 골감소증이니까 치료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자. 이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BMD라고 이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검사해서 요런 이제 표가 나오고 요쪽에 보이시는 요 부분은 우리가 그 검사해서 골밀도 수치가 나온 거예요. 진한 정도가 나온 거고 여기 T스코어라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제 거기 그 점수에 해당하는 T값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그 점수를 이제 이렇게 환산해 놓은 거고 요거는 나이 그리고 이제 녹색이 되면 이건 T-1.0 이하여서 정상 부분 노란색이 되면 골감소증 빨간색이 있는 데가 되면 골다공증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서 여기 BMD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수치가 찍혔다 그러면 여기 딱 찍어주고 요 밑에는 나이 그러면 요걸 보고 우리가 딱 읽어보면 이제 나이니까 요 밑으로 가면 내 나이가 몇 살 그리고 요 T 검수 T 점수는 몇 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좀 내가 좀 뭐 보는데 복잡하다 그러면 녹색, 노란색, 빨간색 중에 어느 부분에 찍혔는지 보면 골다공증, 골감소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서 마이너스 3 나왔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니까 이제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에 해당되고 여기 나이가 70세, T값은 마이너스 3.0, 여기 요 점수, 진단은 골다공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해서 결과지를 받고 결과지를 보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판독해서 요걸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되게 골다공증 검사는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에서 제일 많은 부분, 그러니까 척추, 위험한 부분, 척추하고 고관절을 보게 되는데 다른 부분,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라면 어깨도 있고 골반도 있고 발목도 있고 손목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검사가 골다공증성 골절을 다 예측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민감도가 즉각적으로 다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는 아니고 어떤 결과에서 보면 80%까지밖에 뭐 진단을 못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폐경 여성에서 비척추골절, 척추골절이 아닌 데선 21%만 진단했다. 그래서 이게 아주 100%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말고 또 하는 게 이제 골절 위험도 예측 프로그램에서 이건 설문조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밀도 검사 말고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들 아까 이렇게 봤던 것들을 다 망라해서 거기에 이제 점수를 다 어느 정도 줘서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에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 그래서 보면은 나이도 있고 과거 골절이 있는지 부모님 뭐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지 이 사람이 뭐 기호식품이 좀 안 좋아서 좀 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염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거는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병원에서 설문지를 주고 작성해서 그 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설문지를 이용해서 또 골밀도 검사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골밀도 검사인데 피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를 봐요. 염증 수치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염증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속에 있는 건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뼈를 만들거나 뼈를 흡수하거나 이런 과정 이게 이제 뼈를 흡수하는 게 많고 뼈를 만드는 게 적고 이런 것들이 골밀도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는 것도 골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작용들을 해서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뭐 활동을 하면 염증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피에 염증 물질이 생기는 것처럼 조골세포가 어떤 역할을 뼈를 만드는 일을 하면 거기에 부산물이 나오는데 부산물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박전을 한다 그러면 호박을 가지고 뭐 계란물을 풀고 뭐 그래서 호박전을 딱 하면 호박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호박 꼬다리 딴 것도 나오고 달걀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면 부산물이 나와서 그게 혈액에 돌아다니고 우리가 그 혈액을 보면 호박전이라는
그러니까 뼈가 조골세포가 뼈를 만들어서 뼈가 이제 골밀도가 돼서 골밀도 검사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이기 전에 그 활동 정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골세포가 활동을 하면 골 생성을 한 부산물이 나올 수가 있고, 파골세포가 활동을 하면 파골세포가 활동해서 골 흡수했던 부산물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혈액에 돌아다니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요 부산물의 수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 당장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산물들을 만들고, 파골세포, 흡수하는 세포는 뼈를 흡수하는 마커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커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성도를 이제 어느 정도 뼈를 만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왜 이거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 골밀도 검사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단 말이죠. 1년 하고 1년 때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약을 써서 뼈가 뭐 좋아진다거나 약을 뭐 좋아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골밀도 검사에서 그런 뼈가 진해지는 거를 볼 정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고 의료보험에서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에 이게 어떻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피검사를 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만들어 나가고 쌓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런 과정들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인데도 피검사를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1년에 있다가 봐야 되고 이런 시간이 길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치료가 안 돼서 골절이 되거나 치료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잘못된 치료를 1년 동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골세포와 이제 파골세포 만드는 세포, 흡수하는 세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인데 왜 피검사를 해? 뭐 이렇게 궁금증하고 병원에서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검사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환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검사를 하라고 했을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게, 그런 게 이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소변도 있고 피검사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골밀도 검사도 하고 골다공증 설문조사도 하고 혈액소변 검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보게 되죠. 검사를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수치가 나왔다 이제 봤으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치료는 이제 골량을 늘려야 돼. 골다공증이 이제 내 진단을 받아내면 골량을 늘려야 되는데, 골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골 흡수를 많지 않게 줄여주거나 골 생성을 많게. 그러니까 뼈를 흡수하는 세포, 파골세포를 못하게 이걸 누르든지, 아니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를 더 뼈를 많이 만들게, 이런 약제들을 써서 골다공증의 골밀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목표는 치료 전에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고, 아까 설문조사도 하고 뭐 골밀도 검사도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고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서 이제 골을 흡수하는 걸 억제할 거냐, 골을 만드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보고, 합리적인 기간, 뭐 지금 뭐 70에 치료를 했는데 90세까지 똑같아요, 이 약을 해서 똑같은데 그 약만 쓰세요, 그게 아니라 치료는 3년에서 5년 내에, 그래서 올려야지, 그래야지 골절이 안 생길 테니까, 그냥 떨어졌네요, 올해도 떨어졌어요, 또 약 드세요, 이게 아니라 3년 5년 내에 그 목표는 아까 T점수 마이너스 2.5가 그냥 가까이 넘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까지는 올려서 골절 위험도를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도 평가라는 게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뭐 대퇴골이 뭐 골절이 없고 T 값이 얼마, 골밀도가 하면서 TRS, 이게 이제 아까 설문조사 이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의사도 보기에 이거 뭐 다 외우기 어렵고 맨날 펴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외울 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약들을 뭐 쓰고 초기용물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또 어떤 데서 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거고, 이제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보시고 이걸 다 외우거나 아실 수는 없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우리 건강보험, 우리나라 이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략적으로 이제 한번 볼 텐데, 이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보시고 외우고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갔는데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이걸 대략적으로 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제 골밀도 검사를 가지고 T 점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게 되니까 그 점수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5 요 사이가 되겠고 마이너스 1.5보다 높다. 그럼 정상. 괜찮다는 거고 마이너스 1.5에서 2.5 사이가 됐다. 마이너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2.2 이런 거는 골 감소증, 골다공증의 전 단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5보다 낫다. 이건 골다공증 치료 안 하면 부러지겠네.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 정상인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르신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하시면 되고 2년 뒤에 보세요. 왜 2년 뒤에 봐요? 정상이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고 1년 뒤에 보지 않으라는 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2.6까지는 조금 이제 수치가 차이가 있으니까 2년 뒤에 재검하세요. 골감소증이에요.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제처럼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약제를 쓰고 이런 것들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작용의 위험하고 다 따져서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관리는 하는 게 필요하겠고 칼슘 비타민 D를 드세요. 그리고 1년 있다 오세요. 혹시 떨어질지 몰라요. 그때 다시 치료해야 될 수 있으니까 1년 뒤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 뒤에 재검을 하게 됩니다. 2.5보다 떨어졌어요. 골다공증인데요.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약을 씁니다. 그런데 되게 처음 쓰는 약제들은 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보시는 프롤리아, 오버덴스,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비스포스포네이트, 드로네이트, 포사막스, 드로네이트 이렇게 되는 거, 혈관 주사를 맞든 몇 개월에 한 번씩 드시든 그런 약제. 그리고 칼슘 비타민 D도 드세요. 이거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뼈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보충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치료 중간에 혈액 검사도 할 수 있고 1년 뒤엔 다시 검사를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치료 중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어요. 치료하고 있는데 또 부러졌어요. 이분은 그냥 약제로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포스테오, 이베니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골 흡수 억제제가 아니라 뼈를 만드는 강력하게 뼈를 만들어주는 그런 약제고 그런 약제를 치료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말을 빨리 해서.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실제 검사 결과랑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밀도 검사를 하면 이런 표를 받게 되고 이런 표에 여기에 골밀도 수치에 따라서 점이 찍히게 되고 그 점은 내 나이와 T점수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찍혔어요. 왜 여기에 찍혔냐면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고 내 나이가 80세라 여기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80세고 읽어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녹색이면 정상, 노란색이면 골감소증, 빨간색이면 골다공증. 보나마나 이분은 정상일 거예요. 봤더니 T점수 0이면 1.0보다 위니까 정상. 그렇게 되겠죠? 그래 봤더니 여자 80세, T값 0, 그래서 정상에 있고 진단은 정상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1.0보다 좀 옆이니까 정상이네요. 그러면 2년 뒤에 재검만 하시면 돼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어떤 분이 찍혔어요. 근데 검은 데 여기 찍혔어요. 노란 데 찍혔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골 감소증이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75세일 거고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2고 노란 게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니까 골 감소증, 노란 데 골 감소증. 그래서 여자 75세 그리고 T값이 마이너스 2.0 골 감소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골 감소증이면 어떻게 해요? 골 다공증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영양 보충을 할 필요가 있고 다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골 감소증인 경우는 이제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드시고 그다음에 1년 이 칼슘 비타민 D는 나라에서 골 감소증이면 의료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골 감소증 진단을 받으시면 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요약을 받고 1년 뒤에 재검하시면 되고 또 봤더니 이분은 이제 빨간 데 찍혔어요. 그러면 이제 골 다공증이겠죠. 내가 빨간 데 찍혔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여자 70세 마이너스 3.0 골다공증 이렇게 진단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골다공증이 될 거고 그래서 보면 이런 약제도 쓰시고 그 다음에 칼슘 비타민 D도 드시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해서 또 어떤지 평가도 받으시고 1년 뒤에 또 치료가 잘 됐는지 보시고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겪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난 잘 치료한다고 했는데 이거 부러졌어요. 이건 고관절의 골다공증성 골절이에요. 여기에 이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은 1년 이상 치료하고 있는데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어요. 부러져도 똑같이 그대로 하느냐가 아니라 이때는 강력하게 뼈를 만드는 골 생성할 수 있는 치료제, 포스테어 이베니티 이런 약제를 써서 그래서 뼈가 만들 수 있게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여기 지금 빨리 말씀을 드려서 헛갈린다 그러면 유튜브 보시다가 정주 화면 놓으시고 내가 어떤 경우고 어떻게 했나 어떤 약제들을 썼는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게 다 뭐 여기도 세세하게 이렇게 되는 게 있지만 계략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건강의료보험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치료 방침이에요. 턱뼈가 괴사라는 게 있어요. 턱뼈 괴사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잇몸에서 6주 이상 뼈가 잇몸에서 이렇게 노출되거나 아니면 뼈 구멍 뚫린 데서 입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걸 이제 턱뼈 괴사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라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턱뼈 괴사라는 거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뭐 잘 모르는데 항암제를 쓰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흡수제를 쓰거나 이제 아까 드린 생성하는 게 있고 흡수하는 게 있고 골다공증 치료할 때 먼저 쓰는 거 프롤리아, 오버덴스 아니면 뭐 드로네이트 이렇게 끝나는 약제들을 쓰는 경우에 장기간에 쓰면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약제를 흡수되는 약제를 쓰면 장기간 쓰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 무조건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치조골의 많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여기 뼈를 제거하거나 이빨을 뽑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써서 점막이 손상되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부분 되게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이가 안 좋아서 이제 뭐 저런 걸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그 왜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이빨도 뽑아야 되고 뭐 여기에 뭐 이식도 해야 되고 뭐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턱뼈 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치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확률이 높지는 않대요. 뭐 10만 명 중에 5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1000명 중에 1명, 뭐 0.001%, 뭐 0.1%, 뭐 골다공증 약 쓰는 분 중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치과 선생님들은 겁나요. 내가 이 어르신들 이빨 잘해드리려고 그랬다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뼈가 이렇게 막 노출되고 막 이렇게 녹아나고 이러면은 아주 골치 아프죠. 근데 이제 근데 이분이 그냥 뭐 다른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골다공증 약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골다공증 치료하면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치과 선생님들은 이거 골다공증 생긴 이제 약 치료하고 있으면 이거 턱뼈 괴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시기 전에 이거 괜찮은지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위험성이 낮긴 해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약을 이제 조금 끊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턱뼈 이제 좀 끔찍해 보이는 거를 조금이라도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드물더라도 좀 덜 생기게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쓰는 방법은 골다공증 약을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잠깐 기다렸다가 그걸 골다공증 약효가 좀 떨어지고 나서 이런 이제 치과 이제 임플란트나 이걸 하시면 그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드로네이트로 끝나는 약들 아니면 포사막스 이런 거 비스포스포네이트는 2-4개월 정도 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은 뼈에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계속 있고 잘 안 떨어지고 굉장히 오래 가요. 한번 쓰고 나면 오랫동안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을 끊어도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약효가 없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끊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안 끊었다 일 생기는 것보다 끊어서 했다고 뭐 되지는 않으니까 한 2개월에서 4개월 쉬라 그래서 이런 약들을 썼다. 그럼 내가 드셨다 아니면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한 2개월에서 4개월을 쉬었다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롤리아 오버던스 이거는 주사 피해야 주사 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개월 동안 쉬었다가 맞은 지 5개월 될 때 하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3-4개월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5개월을 어떻게 쉬냐 하면 이제 프롤리아 오버덴스 이런 건 주사를 한 번 맞고 6개월 있다 맞죠. 그러니까 1월에 맞고 보통 7월에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치과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월에 맞으셨으면 이제 5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6월에 임플란트나 뭐 이런 시술을 하시고 6월에 임플란트 시술이 끝났다 그러면 바로 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끝난 시점에서 이게 좀 아물어야 되니까 한 6주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한 치료가 끝나고 한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맞아야 될 이제 그 프롤리아나 오버덴스를 맞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에 이제
프롤리아를 맞았다. 그러면은 5개월 있다 내가 6월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6월에 임플란트가 끝났으면 2달 지나서 8월에 이제 프롤리아를 다시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다. 확률은 되게 낮다. 근데 이제 그래도 위험성을 주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골다공증 흡수제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 합병증은 이제 위험증 이런 턱뼈 괴사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비전형 대퇴골절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뼈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어르신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에요.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골다공증 그 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뭐 무슨 드로네이트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뭐 프롤리아 뭐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계속 좀 뭐 허벅지 쪽이 어디가 이게 디딜 때마다 좀 아프고 뭐 계속 뭐 아픈 게 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러졌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흡수 억제제를 오랫동안 복용했는데 이상한 데 가서 뼈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잘 부러지도 않고 흔하게 보이지 않고 뭐 많이 힘을 받지 않아도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이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허리에 이제 협착이 있고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방사선 그쪽으로 많이 오니 그것 때문에 아픈 줄 알고 계속 허리 치료만 뭐 하고 했는데 이분도 골다공증 흡수 없이 오래 드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디딜 때 아파요. 쓰거나 걸으면 아파서 못 걷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협착이 심해졌네. 여기서 치료하고 그래도 뭐 신경주사 맞고 뭐 해도 계속 아파요. 근데 이제 자세히 엑스레이 찍은 데 보면 잘 안 보이면 여기 살짝 금 같은 게 보이는 게 있고 이게 MRI 보면은 여기 하얗게 이렇게 뼈에 약간 금 가거나 이런 게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도 여기에 이제 비전형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걷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방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해줬는데 이게 골 흡수 억제제를 골다공증 때문에 오래 쓰신 분한테 이상하게 이런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절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골다공증에서 약 쓰는 걸 이제 군대에 비유를 할게요. 군대에 있어요. 이제 48명 병사가 있어요. 이렇게 병사가 있는데 군대가 있으면 뭐 나이 먹고 이런 사람들 제대시켜줘야죠. 노병이 돼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뼈가 약해지면 흡수하듯이 있으면 이 사람 제대해야 돼요. 제대해서 없어지면 이 사람들 진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신병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맺혀져서 이런 군대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흡수되고 생기고 이게 제대로 들어와서 군대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군대가 있어요. 노병들이 됐어요. 제대를 시켜요. 그리고 진급을 했고 신병이 와야 돼요. 근데 뼈가 만들질 않아요. 신병을 받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인원에서 신병이 모집했는데 사람은 적은데 그중에 또 이제 노병이 생겨요. 뼈가 나빠져요. 그럼 이 사람들 또 제대해야죠. 가고 나서 신병이 들어와야 돼. 신병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군인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노병 제대하고 신병 들어와야 되는데 제대도 하는데 신병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골다공증을 어떻게 지금 치료하는 게 골흡수 억제제를 어떻게 치료하냐면 노병이 생겨서 신병이 안 들어오니까 노병을 제대로 안 시켜요. 계속 두는 거예요. 전투력이 떨어지든 뭐하든. 또 이 사람 나이 먹어서 또 노병이 됐어요. 이 사람도 제대 안 시켜요. 그냥 둬요. 또 이래요. 그럼 또 이 사람도 제대 안 시켜요. 그냥 둬요. 흡수를 억제시켜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군인 인원보다 이제 골다공증 치료해서 억제시키고 흡수를 못하게 해서 노병이 남아있는데 사람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이 전투력이 똑같지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 만든 뼈들이 튼튼한 게 아니라 이 노병들은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전투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골다공증 흡수 억제제를 써서 그 골 밀도를 유지하더라도 그 유지되어 있는 골 밀도가 이런 노병들처럼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질이 떨어지는 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게 남아는 있는데 그게 계속 안 좋은 뼈로 돼 있게 돼서 골 질이 떨어지고 이런 뼈들은 굉장히 브리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 부러지는 게 있고 좀 이렇게 압력에 우리가 골다공증 약 오래 드신 분들 어쩌다 수술하다 보면 이렇게 나사 받고 그럴 때 드릴 하거든요. 근데 드릴하면 드릴이 안 뚫려요. 막 이렇게 드릴하면 뭐 탄내 나고 연기 나고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골의 뼈의 질이 떨어져서 오히려 뼈가 잘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전형 대퇴골절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골다공증을 막으려고 했는데 뼈가 그래서 막고 뼈가 안 부러지게 하려는데 뼈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러진 뼈는 수술해도 잘 안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주의해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될 게 장기간의 고릅수 억제제를 쓰면 생길 수 있다. 그 약의 흡수 억제제는 게 비스포네이트, 프롤리아, 오버덴스 이런 거고, 이게 허리 아픈 거, 허리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구별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주로 종아리나 이런 게 발이 아니라 주로 허벅지 쪽에 온다. 바깥쪽에 오는 경우가 많고, 여기 대퇴부 그쪽에 없고, 걸을 때 체중을, 왜냐하면 뼈가 약해서 힘을 받을 때 아프니까 체중 부하에 통증이 있다. 그래서 그런 특징, 그리고 이게 생기면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적절히 봐서, 만약에 그런 뼈가 부러지면 잘 안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약제를 바꾼다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부러지는 걸 예방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서 주의 깊게, 내가 골다공증 흡수제를 오래 복용했는데 허벅지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런 게 있는지 보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인데, 칼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그 골세포가 이제 주변에 격자처럼 만들죠. 주변에 격자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이제 튼튼한 뼈에 이제 그 이제 실질들에는 이런 칼슘들이 주로 침착을 해서 주요한 성분이 되고, 이제 칼슘이 적으면 이렇게 만들지 못해 구멍이 붕붕 뚫려서 우리가 벽을 쌓을 때 벽돌처럼 벽을 쌓으려면 벽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칼슘은 이런 벽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칼슘 우리가 먹거나 이럴 때 많이 먹어야 되죠. 먹어야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되게 권장하는 하루의 섭취량이 한 800에서 1000mg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식품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보면, 뭐 우유에는 224가 들어있고, 아까 필요한 게 800에서 1000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1000이라고 치면 우유를 하루에 한 4잔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의 유당 블레 내성 있어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이니까 어렵고, 치즈를 먹어요. 난 칼슘을 해서 그런 분들인데 1000을 채우려면 치즈를 한 8개, 7, 8개 드셔야 되는데 치즈 하루에 7, 8개까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음식이 있고 이제 복용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식품을 해서 복용한다. 우리나라 평균 한 500ml 정도 하루에 이제 복용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연구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800에서 1000이면은 부족하죠. 이제 칼슘은 이제 드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식이하면서도 이제 칼슘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데 칼슘 흡수를 저해하는 게 있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 저도 많이 마시긴 하는데 커피 하루에 4잔 식사하고 나서 한 잔씩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하시고, 뭐 그러면 4잔 많이 드시는 경우 있고, 이 많이 드시면은 흡수를 저해한다고 그래요. 홍차나 이 카페인하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홍차나 녹차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또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피가 그렇다고 그러고, 탄산음료, 인산이 있으면은 칼슘 흡수를 저해한다고 그러고, 짠 음식, 나트륨, 이제 그 나트륨이 많으면 또 흡수를 저해한다고 그러고, 약조하시는 분들은 또 흡수를 저해한다고 그래요. 흡수, 우리가 500ml 복용하면 필요한 것보다 적은데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적겠죠. 그래서 이제 칼슘 보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이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게 여러 칼슘 종류가 있어서 탄시한 칼슘, 구연산 칼슘, 저산 칼슘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무슨 칼슘제를 복용하고 있다, 복합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뒤에 보면 무슨 칼슘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 칼슘 드시고서 약간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탄산칼슘 많이 쓰는데 탄산칼슘은 위산이 필요해서 위산에서 이거를 이렇게 분해해 줘야지 우리가 흡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소화기 부작용이 있어요. 칼슘 왜 더부룩해 속이 안 좋아, 그런 분들은 이게 탄산칼슘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구연산 칼슘을 드시면 그런 위산도 필요 없고 소화기 부작용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바꿔서 드시면 되고, 성분을 보시고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위장관계, 변비도 있고 복부팽만하고 뭐 이럴 수 있고, 칼슘이 높으면 신장 질환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결석 생길 수 있고, 칼슘이 높으면 석회 침착돼서 심장 혈관 뇌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또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200에서 1500 이상을 칼슘 복용하는 건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칼슘은 되게 소장에서 흡수하고 또 뼈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신장에서 재흡수되기도 해요. 그래서 혈중에 칼슘을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 피에 칼슘의 농도가 되게 중요한 건, 칼슘이 많이 높아버리면 뭐 경기하기도 하고 심장이 막 문제가 확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낮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에서 칼슘의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칼슘 농도가 낮다 그러면 우리 뼈도 중요하지만 이 뼈에서 칼슘을 빼다가 이제 그 레벨을 유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뼈에서 칼슘이 동원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칼슘이 어느 정도 뼈에 농도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뼈를 만드는 데 이런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먹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먹어도 다 소용이 없고 꼭 비타민 D가 있어야지,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도 하고 뭐 재흡수도 하고 뼈 만드는 데 하고, 그래서 이게 칼슘 먹는 데는 꼭 비타민 D가
그 역할을 해서 비타민 D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칼슘만 먹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비타민 D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개 어르신들 60대 70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상은 칼슘이 비타민 D가 하루에 800에서 한 1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800에서 1000을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느냐? 그래서 함유량을 봤더니 대구 간유는 뭐 1600, 그리고 연어 조리한 게 100g에 360. 아까 얘기한 거에서 보면은 이제 800에서 1000인데 이것도 대충 한 900에서 1000이면 연어를 하루에 한 300g을 먹어야 되는데 300g은 반근이에요. 소고기 한 근이 600g, 반근이면 매일 연어를 반근씩 드시거나 고등어를 뭐 반근씩 드리거나 뱀장어를 뭐 반근씩 드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25 있는데 이걸 뭐 1000을 먹으려면 40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식단에서 보니까 160이래요. 그러면 160이면은 이제 많이 부족하죠. 1000에서. 그러면 아니 식사에서 그렇게 부족하면 옛날에 원시시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 비타민 D 부족해서 다 뼈 부러져서 죽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먹는 게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비타민 D는 소장에서 흡수하고 뭐 간, 신장에서 이렇게 대사가 돼서 뭐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피부에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많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있는 거에 일부의 성분 중이 자외선을 받고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내 몸에서 햇빛만 쬐면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뀌기도 해요. 근데 햇빛만 쬐면 무조건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고 햇빛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지 이게 몸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복잡한데 이제 햇빛의 강도라는 게 적도에서는 높고 남극 북극으로 갈수록 이제 햇빛의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도에서 적도 위도를 이제 이렇게 쭉 표시한 거고 여기는 월이에요.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날로 이렇게 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적도, 위도 어느 정도 햇빛이 어느 정도 센 거를 계절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time needed to produce sufficient 비타민 D 그러면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내가 먹지 않아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햇빛을 쬐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빨간색은 라이트 스킨데 이거는 백인들은 10분, 다크 스킨들은 흑인들은 45분. 그 정도만 이제 빨갛게 된 표시된 때는 그 정도만 째면 안 먹어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죠. 적도에 있는 원시인들은 그냥 다 먹고 다니면 비타민 D가 다 생기니까 그냥 생선 안 먹어도 다 됐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빨간색은 우리는 이제 노란색이니까 중간 하면 25분, 주황색은 한 40분, 노란색은 한 60분,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암만 째도 이거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햇빛에서는 내가 센 데서는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빨간색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지 월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딘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요 정도, 대한민국 여기 있죠. 요 정도 됐어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 한 25분만 햇빛을 쬐면 이건 그냥 무조건 다 비타민 D 만드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는 게 6, 7, 8. 6, 7, 8은 그냥 나가서 햇빛만 쬐면은 다 비타민 D 생겨요. 그리고 3, 4, 5. 3, 4, 5는 여기 주황색. 여기는 40분. 여기 9월, 10월, 이건 주황색. 9월, 10월은 한 40분 쬐면 다 생겨요. 11, 12월 겨울은 암만 쬐도 소용없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타민 D를 만드는데 먹는 게 부족하면 햇빛을 쬐면 좋은데 근데 이 비타민 D는 음식 섭취와 합성이 되기도 한다. 근데 비타민 D 합성되는 건 자외선이 필요한데 자외선은 봄, 가을에는 한 20분에서 40분, 겨울은 부족하다. 부족분에 대한 거는 보충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 권장은 800에서 1000 정도, 섭취량은 하루 160이니까 800 이상 정도 필요하고 혈중 농도는 한 30나노미터 정도. 이게 피 검사를 해서 보기도 해요. 이게 더 정확하기도 해서. 그래서 병원에서 피 검사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봄, 가을에는 20분에서 40분 햇빛을 쬐는 게 좋다. 오케이. 나 이제 골다공증 비타민 D를 위해서 햇빛을 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렇게 막 선블럭하고 그래. 얼굴 타면 안 되니까 피부 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자외선을 못 받으니까 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가서 다 맞아야지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블럭하고 그러면 나가서 하나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하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을려서 그런 거 잘 받아서 비타민 D 잘 만들고 골다공증 없는 게 좋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전혀 소용이 없다. 보충제는 아침에 드시라. 이게
멜라토닌이 이제 어르신들 불면증 있는 경우인데 뭐 멜라토닌이 저 있어야지 뭐 잠 온다 그러는데 멜라토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침에 이거 드시면은 뭐 멜라토닌 뭐 분비를 방해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서 아침에 드시고 저녁 때 드시면은 멜라토닌 합성을 뭐 분비를 방해한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라고 그러고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기름기 있는 식사랑 드시라고 그러고 식사 중에 드셔도 되고 정제 가루보다는 기름기 있는 엽식 그래야 흡수가 잘 된다 그래요. 근데 비타민 D 이제 부작용도 있죠. 칼슘이 높거나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높으면 칼슘에 이제 뭐 고칼슘 혈중 그러면은 요속 생길 수도 있고 신장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주사를 주면은 이제 오히려 더 낙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서 과유불급 항상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도 하루에 4천 이상 드시면 안 돼요. 4천 이상을 드실 건 없겠지만 비타민 D 좋으라고 뭐 아까 무슨 뭐 대유 뭐 무슨 뭐 대유 간유 기름 먹고 비타민 D 약 먹고 병원에서 또 받은 약 먹고 집에서 뭐 무슨 뭐 우리 애가 미국에서 갖다 준 비타민이라고 뭐 그래서 먹고 이렇게 드셔보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어디서든 하나만 적당량만 드시는 게 낫고 그렇게 과하면 오히려 과유불급이고 문제 생긴다. 칼슘 보충제가 너무 과할 경우에 칼슘이 많으면 혈관이 석회화가 되고 혈관이 딱딱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뭐 뇌혈관 터질 수도 있고 심장병 생길 수 있고 그런 석회화 부작용은 칼슘만 드시는 경우가 더 많고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는 경우는 이제 그 위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지는 마시고 칼슘, 비타민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 드시고 병원에서 되게 처방받으면 같이 드리니까 그런 약을 드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예방하는 데는 비타민 K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K는 칼슘, 비타민 D 말고 비타민 K, 다른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은 하는 역할이 혈관 내 단백질에 영향해서 칼슘이 혈관 내에 칼슘이 침착하는 걸 억제해서 혈관이 석회화되고 뭐 칼슘 침착되는 걸 막아주고 오스테오칼슘의 물질에 또 작용을 해서 골밀도 증가해서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이제 뼈도 만들고 칼슘도 침착 안 되게 하니까. 그래서 뭐 비타민 K는 이만큼 있는데 식품에 이렇게 남자는 75, 여자는 65인데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야채만 많이 하면 되겠다. 절대로 아니고 이건 오해가 있는데 비타민 K 이렇게 야채에 있는 K는 이거에 도움되는 비타민 K가 아니고 비타민 K는 종류 두 개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비타민 K가 있고 비타민 K2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칼슘 석회화와 이제 뼈 생성에 도움이 되는 거는 비타민 K1이 아니라 K2예요. K2 중에서 NK7이라는 이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발효식품에 많고 채소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비타민 K1이 있고 K2가 있는데 시금치 이런 데는 K2가 충분해서 이런 데 K1이 충분해서 이렇게 있지만 K2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만 비타민 K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야채 많이 드셔봐야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K 그러면 이제 투 많은 게 뭐가 있냐? 나토, 뭐 청국장, 된장 아니면 발효식품, 치즈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식품, 야채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50에서 한 180 정도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드시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에 이거 복용했고 뭐 내가 뭐 고지혈증도 있고 혈압도 높고 뭐 뇌 어떤 여러 혈관 질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비타민 D 복용할 때 이런 혈관 질환이 또 석회화가 좀 위험이 있다 그럴 땐 이걸 비타민 K2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게 식사로 드시려면 청국장하고 이렇게 드시면 노른자 이렇게 드시면 좋다고 그래요. 한 25에서 110이니까 50에서 180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청국장 저 좋아하긴 하지만 매일 청국장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한이 좀 있다. 나토, 아침에 나토 드시는 분인데 나토 먹으면 이게 한 방에 꽉 올라가서 다 돼요. 식사 한 끼로. 나토 매일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식사로 하기는 좀 제한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 K2를 복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영양제 있거든요. 이거는 병원에서 약으로 나온 치료제는 아직은 없어요. 나라에서 허가는 안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K2는 커피는 4잔 이하 드시는 게 좋겠다. 탄산음료는 드시지 마시고 짜듬직 하지 말고 금주하시는 게 좋고 30분 이상 햇빛 쬐시고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고 드실 때는 복합제를 드시는 게 좋겠다. 비타민 K2는 식품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보충제로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운동도 또 중요하죠.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은 우리 몸에 자극을 주면 그러면 이제 뼈가 생기는 그런 이제 뼈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또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는 게가 그래서 뼈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럼 그냥 모든 숨쉬기 운동 하느냐, 그냥 뭐 다 하느냐, 이게 다 골밀도에 도움이 되느냐?
뼈를 생기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운동별 골밀도 상승률을 올라가는 걸 6에서 12개월 정도 평균 변화 운동을 하고 나서 척추랑 고관절 위주로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고관절 근육 데드리프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뛰고 점프 운동과 임팩트 운동하면 골밀도가 많이 올라가요. 1.5, 3.0. 근데 운동이라 하더라도 일반 걷기, 느린 걷기 이런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론 떨어지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만 많이 올리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한다. 그래서 내가 2시간 그냥 천천히 걸었어요. 골밀도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 조깅 이런 건 좋고 뭔가 충격이 있는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강도 운동, 걷기, 빨리 걸기 이렇게 힘 주는 게 필요하고 뭐 뛰거나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해서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운동들은 우리가 뛰거나 이런 운동들은 충격을 받을 때 뭐 다리, 하체, 근육, 뼈나 이런 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척추에도 받긴 하지만 우리 골다공증 골수 어깨도 있고 손목도 있고 뭐 있죠. 근데 여기 체중 부하를 하고 충격을 준다고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거나 물구나무 쓸 수는 없어요.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을 한다고. 그렇다고 여기 골절이 없는 걸 팔굽혀펴기 한다고 해도 팔 아파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꿈치에 이제 그 팔씨름하다 이게 뼈가 부러진 거거든요. 그런 운동을 해도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구르면서 운동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체중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는 거고, 이게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허리뼈 문제 있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서 체중을 이렇게 싣죠. 이제 충격을 좀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 어르신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살짝 뛰죠. 이런 어르신들이라도 이런 식의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주의할 점은 내가 골밀도가 아주 낮아서 척추에 압박골절의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척추 골절 될 수 있으니까 그 심할 경우 이런 정도로 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뛰거나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정리를 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위해, 골다공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냥 나 혼자 하는 건 안 돼요. 연세 있으시고 위험성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가서 꼭 해서 보시고, 칼슘, 비타민 D는 이거는 복용해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적당히 복용하시고,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험 인자들을 다 우리가 있으면 줄이는 게 좋고, 그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이게 지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떨어지는 시작점을 가장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 골량이 아주 높게 올라가면 이게 나이를 먹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 역치보다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대 골량은 젊었을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아니면 젊은 남성들이 뭐 한강 어귀에서 막 뛰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조깅하고 그런 거 골밀도 올리는데, 근데 학원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성장기 있는 친구들이 햇빛도 못 보고 학원에서 앉아 골밀도가 떨어지면 시험 뭐 어떻게 졌지는 모르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 나이 먹으면 다 골밀도 떨어져 골다공증 때문에 다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의 학부모가 계시거나 할머니의 손주가 있으면 일단은 햇빛 쬐고 운동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나이 먹어서 그게 더 중요해서 젊은 시기에 골량을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